KBS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외 국가의 성장은 트럼프의 자비에 달려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은 세계의 성장이 트럼프 당선인과 각국의 관세 협상에 달렸다는 건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고 모든 수입품에는 10에서 20%의 보편적 관세를 또 중국산 제품에는 60% 추가 관세를 공언했었는데요. 1기 때보다 더욱 거세진 트럼프 2기의 경제 정책이 세계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파키스탄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파키스탄 제2의 도시 라호르는 겨울마다 스모그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대기오염이 더 심각해졌다고 하는데요. 숨을 쉬면 목이 따갑고 건강을 위협할 정도라고 하네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11월 14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만나 정권 인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두 사람은 악수 대화를 시작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오벌 오피스를 방문한 것은 지난 2021년 1월 20일 대통령 퇴임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입니다. 4년 전인 지난 2020년 대선이 끝난 뒤에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현직 대통령과 바이든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으로 미중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오는 16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미국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두 정상의 역대 세 번째 대면 정상회담이자 바이든 임기 중 마지막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양국 현안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문제도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브라질에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푸틴 대통령을 대신해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한다고 러시아 정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라브로프 장관이 18일 G20 본회의에서 불평등, 기아, 빈곤 퇴치와 국제기구 개혁을 주제로 연설하고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른 국가 대표들과 양자회담과 접촉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브라질의 푸틴 대통령이 G20 회의에 참석하면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체포영장을 집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 가디언이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콘텐츠 게시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 성향인 가디언은 X에 80여 개 계정을 운영하면서 2,700만 명의 팔로워를 두고 있는데요. 가디언은 극우 음모론이나 인종주의 등 우려스러운 콘텐츠가 자주 발견되는 점 때문에 공식 게시 중단을 검토해왔다면서 지난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이 다뤄지는 방식을 보고 결정을 굳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주 상원의원으로 활동했었던 한국계 정치인 데이브 민이 연방 하원에 처음으로 입성하게 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3일 캘리포니아주 47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89%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의 데이브 민 후보가 당선됐거나 당선이 확실시된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민 후보는 50.9%의 득표를 기록해서 49.1% 기록한 경쟁 상대 공화당의 스코포 후보를 눌렀습니다.
민 후보는 미국에서 태어나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엘리트 출신의 한국계 이민 2세 정치인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고요.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4년 만에 만난 두 사람.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사실 2020년 대선 때는 원래 이렇게 이제 떠나는 사람과 들어오는 당선인이 이제 서로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때는 트럼프가 대통령이었고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서 그냥 혼자 헬기 타고 떠나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회동이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두 사람이 백악관에서 4년 만에 다시 만나서 정권 인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나란히 앉은 모습이 언론에 공개가 된 건데 네. 트럼프 당선인이 오벌 오피스를 방문한 것이 2021년 1월 20일 대통령 퇴임 이후에 3년 10개월 거의 4년 만에 처음입니다. 두 사람이 벽난로 앞에 나란히 앉은 모습이 공개가 됐고 이제 네. 악수를 하고 나서 대화를 시작했는데요. 원래 전통입니다. 평화로운 정권 이양 위해서 미국 백악관 전통에 따라서 차기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이제 서로 만나서 얘기를 나누게 되는 건데 네. 일단 뭐 이날 분위기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이겼고 자기가 다시 이제 백악관에 재입성하는 거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당선 축하한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기대한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백악관으로 돌아온 걸 환영합니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말했고요. 그랬더니 트럼프 당선인이 고맙다. 정치는 어렵고 많은 경우 그리 좋은 날이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은 좋은 날이다. 정권 인수가 매우 순조로워서 감사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두 사람의 대화가 공개가 됐고요. 이후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네. 백악관 대변인 얘기로는 거의 2시간 동안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눴고 매우 화기애애했고 품이 있고 실질적이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뭐 굳이 싸울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다 결과가 네네네. 끝났고 사실 그 결과 자체도 너무나 예상 밖의 박빙이 아니라 트럼프가 좀 압승하는 거의 거뒀다시피 네, 했기 때문에 분위기여서. 네, 그렇게 됐고요. 사실 2020년 때 그 선거 이후에는 두 사람 간에 정말 그 굉장히 많은 비난 그렇죠. 서로를 욕하고 네, 막 네. 그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는데 올해 상반기만 해도 저희가 그런 맞아요. 뉴스 정말 많이 전해드렸거든요. 상상할 수가 없었죠. 예. 근데 지금은 완전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잘 나눴다고 합니다. 네, 4년 만에 또 다시 만난 두 네. 사람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키워드 충성하면 다 해결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누구한테 충성하느냐, 뭐 그게 문제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걸 보면은 뭐 트럼프 당선인도 약간 의리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 국방장관의 폭스뉴스 진행자가 전격 발탁이 그렇죠. 됐습니다. 네. 이름은 피트 헤그세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트럼프 안보 라인에 이 사람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깜짝 발탁이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은 피트는 강인하고 똑똑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진정하게 신봉하는 사람이다라면서 추켜 세웠는데요. 일단 1기 행정부 때 트럼프 당선인 그때 대통령이 국방장관으로 임명했던 제임스 매티스 그리고 마크 에스퍼와 불화를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나에게 충성하는 내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을 반드시 뽑고 싶었던 것 같은데 1기 행정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2기 행정부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발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충성심에서 이번에 발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육군 주방위군 출신이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가 좋아하는 매체가 몇 안 되는데요. 폭스뉴스. 그렇죠. 트럼프를 좀 좋아하는 성향의 폭스뉴스의 간판 프로그램인 폭스 앤 프렌즈 위크엔드를 진행을 맡고 있었는데요. 2017년 4월 달에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백악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과 네네.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인터뷰를 잘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네. 트럼프 당선인이 1기 집권 끝나고 나서 물러났습니다만 네. 그 뒤에도 피트 헤그세스가 트럼프와 계속해서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했었고요. 그때도 비공식적이긴 합니다만 고문으로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원래 1기 행정부에서도 뭐 직책 후보로 고려가 됐었는데 그때는 채택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사실 이제 그 기존 전통 매체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집권 당시에도 온라인 플랫폼 통해서 의사소통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과연 전통 매체들이 어떻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이게 또 어떤 식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비춰지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라도 헤그세스를 발탁을 해서 이런 부분을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걸 미국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네. 해석도 있습니다. 국방장관 깜짝 발탁이었는데 또 일론 머스크도 이게 행정부에 네. 합류가 됐습니다. 어제 네.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그렇죠. 이제 원래 있는 부서는 아니죠. 뭐 정부 효율부 이런 걸 네네.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수장이 됐는데요. 일론 머스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도계 사업가입니다. 역시 공화당 경선 대선 후보였던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두 사람이 정부 효율부를 이끌게 된다고 하는데 네. 트럼프 당선이 굉장히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훌륭한 이 두 사람이 자신과 함께 미국 행정부를 위해서 정부 관료직을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낭비되는 지출을 삭감해서 이 연방 정부를 다시 한번 더 어떻게 재건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유세 기간 동안에 뭐 했었고 처음부터 얘기했던 건데 마가 많이 했었잖아요. 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내가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Save America, 내가 이제 미국을 구하겠다. 거의 뭐 어벤져스급 인사들이 좀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네. 수장이고요. 어쨌든 머스크도 트럼프 이런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400개가 넘는 미국의 연방기관이 있는데 이거 99개면 충분하지 않냐. 너무 많다. 네, 이거 이만큼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서 선거 기간 내내 얘기를 한 것이 머스크가 최소 2조 달러 의원으로 2,800조 원을 자신이 줄일 수 있다. 연방 예산에서,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쓰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대폭적으로 정부를 개혁해서 이런 자금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 그리고 우주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 등 이런 거대 기업을 운영하는 머스크가 사실 이런 사업을 하려면은 정부 기관과 협조도 필요하지만 정부 기관의 규제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기업을 하는 사람이 이 정부에 들어가서 수장을 맡는다? 이건 이해 상충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그렇죠.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부 효율부라는 것이 조직의 권한과 위상이 불분명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 바깥에서 조언과 지침을 제공하는 조직이라고 하는데 정부 효율부가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될지, 네. 그리고 공화당의 다수당인 의회에서 정부 지출과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과감한 승인을 할 수 있을지, 이건 불명확한 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조직이 진짜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실효성이 네.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그런 논란을 의식한 듯 다시 그 온라인 플랫폼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아니다, 이거는 관료주의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말하면서 관료주의를 타파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의 재선 승리 과정에서 강력한 힘을 얻은 머스크가 연방 정부의 효율을 해서 어쨌든 자기가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어쨌든 트럼프 당선이 있는 곳에는 머스크가 옆에 그렇죠. 계속 같이 있고 말하라고 해줘도 돼서 같은 장면. 어쨌든 계속 옆에 딱 붙어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정부 효율부가 신설되는 부서라 네. 어떤 일을 할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네, 다음 키워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위기와 함께 기회가 찾아온다, 뭐 이런 말도 있긴 한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수입 관세율을 대폭 올리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들의 걱정이 상당히 큽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각국 정부가 뭐 맞불 관세를 놓을지 여러 가지 대응책을 두고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에너지 자원을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다라는 전파약이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LNG인데요. 네. 유럽이 주요 석유 가스 생산국인 미국으로부터 가스를 더 많이 수입하는 대신에 유럽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좀 낮춰달라. 누이 조금 외부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다고 하는 건데, 네. 이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유럽에 대한 수입 관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미국산 LNG가 협상 카드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유럽연합 관계자들은 미국산 LNG 수입 확대가 유럽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무역 적자에 대한 트럼프 당선의 우려도 완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서로
윈윈이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폼데얼라이엔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인과 최근에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산 LNG가 주요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유럽은 아직까지도 러시아로부터 많은 LNG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걸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산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은 에너지 비용도 낮추고 미국도 적자가 줄지 않냐. 그리고 미국에 있는 LNG 기업들도 훨씬 더 매출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미국의 LNG 업계들이 벌써부터 아,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트럼프 당선인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친환경 잘 믿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죠. 기존의 에너지를 계속 쓰겠다라는 건데 하지만 지금 민주당 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는 신규 LNG 수출 라이센스 발급을 중단하면서 사실 화석연료 사용을 좀 줄이겠다 이런 그렇죠. 입장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정부를 장악하게 되면 이게 LNG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업계들도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는 사업하기가 훨씬 더 좋겠구나라고 네, 판단하게 네. 된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LNG 선물 가격이 20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민주당 정부 내에서. 그런데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은 과잉 공급 물량 해결하면서 해외 고객 찾고 있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유럽연합 측에서 미국산 LNG를 사주겠다 그러면 이건 정말 쾌재를 부르면 한 겁니다. 유럽연합은 올해 6월까지 러시아 가스의 환적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재안에 포함을 시켰는데 그렇다고 뭐 수입을 아예 안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가스는 계속 써야 되고 그렇다면은 러시아 걸 안 쓰면 미국 눈치도 안 봐도 되고 그리고 미국 걸 써주니까 미국도 좋고 그래서 유럽연합이 LNG 카드를 꺼낼 거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아무튼 대선이 끝나고 이 행정부 수장이 바뀌면서 네. 많은 변화가 다들 막 머리를 예. 골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음. 네. 다음 키워드인데요. 제방 위로 올라온 향유고래. 네. 오. 이것도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지금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거대한 향유고래 사체가 이 세계 최대 호수의 제방 위에 떡하니 올라와 있으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악취가 나는 16m 길의 향유고래가 11일부터 이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인 카스피 해안에 떠밀려 왔다라고 보도했는데 그러니까 제방 위에 이게 떡하니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 해안에서 이렇게 거대한 해양 포리 동물이 나온 것 처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실제로 향유고래가 이 근처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예. 이게 진짜 고래가 아니었습니다. 아. 가짜 고래였습니다. 아. 네. 만들어진 거예요? 네. 벨기에에 있는 배우, 조각가, 과학자로 구성된 집단인데요. 캡틴 부머가 만든 모형인데 아. 네. 진짜 같이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 인류에게 기후위기 포함해서 지구 생태가 얼마나 파괴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형 만들어서 올려놓은 건데요. 이제 일종의 프로젝트인 거죠. 그렇구나. 근데 제가 앞에서 악취가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 이 향유고래 근처에 썩은 생선을 담은 양동이를 배치를 했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럼 믿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딱 갔는데 이만한 향유고래가 있고 썩은 네.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보게 된 거죠. 근데 왜 사실 그 환경 운동가들이 뭐 어디 그 박물관에 가서 유명 작품에 대해서 뭐 토마토 소스를 끼얹는다든지 파괴한다든지 그런 행위를 하긴 하잖아요. 근데 예. 어쩌면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게 훨씬 더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과 그렇죠. 영향을 주지 네,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래 모형은요 실제로 그 고래 뼈를 해가지고 아.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예.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사진. 밖에서 보여주셔갖고 네. 저 지금 사진 보고 있는데 진짜 같죠. 진짜 고래 같아요. 네, 물론 진짜 고래 본 적이 없죠. 우리가 사진으로 많이 아니 봤는데. 그래도 예 느낌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뭔가 질감도 그렇고 무게감이 느껴지는 게 정말 향유고래 같은 느낌. 그리고 또 이렇게 딱 갔는데 냄새가 이게 바로 모형이라고요? 팍 난다 그러면 진짜라고 사람들이 보겠죠. 예. 네. 전 요즘 날씨도 11월답지 않게 너무 덥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수능일인데도 이렇게 비가 또 네, 주적주적 오고 있는데 예, 그 기후 우리가 정말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올 한 해 동안 맞아요. 근데 이거는 느껴야죠. 네.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알아볼까요? 다시 열리는 대성당의 시대. 이 노틀담 파리 맞아요. 뮤지컬 얘기인데. 네. 혹시 뮤지컬 보셨어요? 저 봤죠. 저도 봤거든요. 저 너무 좋아하는. 감동적. 네. 아시죠? 그 예, 그 노래도 네. 아름답고. 예. 그래서 그 대성당의 시대라는 그 주제곡이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이 아이템을 가져오게 된 건데 네. 노틀담 대성당이 2019년 화재로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소실됐었는데 이걸 보건공사가 몇 년째 진행된 끝에 네네. 결국 이제 일반에게 공개가 되는데요. 파리 대주교가 13일 날 기자회견 통해서 노틀담 대성당이 전 세계인을 다시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재개관을 앞두겠다라면서 기대감 밝혔고 네. 그리고 대성당의 주임사제 역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제 노틀담이 다시 찾을 때가 됐다라면서 복원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2019년 4월 15일 날 보수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서 네. 96m의 첨탑이 무너지면서 목조 지붕 대부분이 소실됐고 무려 5년간의 복구 작업 끝에 다음 달 7일 저녁에 공식적으로 재개관한다고 합니다. 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국내 인사가 참석하는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일반 신자가 참석하는 대성당의 첫 번째 공개 미사는 8일 오전에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밤 10시까지 일반에게 공개를 하고요. 동시에 입장객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온라인 사전 예약 시스템도 가동이 된다고 하는데 일단 단체 방문객은 내년 2월 달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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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얼마 전에 그 이 노트담 대성당을 약간 이제 이미지로 구현한 거를 우리나라 서울에서 얼마 전시했었거든요. 네네. 저는 거기도 갔다 왔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서 어떻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왔는지 그런 장면 보는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우리 남대문 그 복원한 것도 화재의 그 생각도 나는데 아무튼 이런 오래된 건물들 잘 그럼요. 보존하고 지켰어야 돼.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오랫동안 보려면 그럼요. 정말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파이어하우스의 Love of a Lifetime 전해드립니다. I guess the time was right for us to say we take our time and live our lives together day by day. Make a wish and send it on a prayer. We know our dreams can all come true with love that we can share. With you I never wonder, will you be there for me? With you I never wonder, you're the right one for me. Finally found the love of a lifetime, a love to last my whole life through. I finally found the love of a lifetime, forever in my heart. I finally found the love of a lifetime. With every kiss, our love is like brand new, and every star up in the sky was made for me and you. Still, we both know that the road is long, but we know that we will be together because our love is strong. I finally found the love of a lifetime, a love to last my whole life through.
time. Forever in my heart. I finally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과 각종 민생 법안들을 상정해 표결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 대응책과 함께 특별감찰관 추진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계의 모욕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창원지법에서 열립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최중철 교수는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 문항을 배제했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도의 문제를 고르게 출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최상무 경제부총리는 오늘 변동성이 과도해질 경우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91조 5천억 원으로 집계돼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폭을 기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대구 군위군의 한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 출입을 제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지난 5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확정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공화당이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도 장악하게 됨에 따라 미국 정치 권력 지형이 크게 바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파키스탄 카라치 가보겠습니다. 박성중 통신원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파키스탄의 라호르라는 도시 스모그 피해가 심각하다고요? 네, 라호르는 파키스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네. 펀잡주의 주도이면서 파키스탄의 정치, 경제, 교육 중심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와 국경 근처에 위치한 도시이고요. 인구는 한 1,400만 명 이상이 되는 도시로 도시 주변에 공장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중에 하나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스모그가 심각한데요. 네. 거리에 나가면 그 스모그가 눈을 찌를 정도로 또 목이 따가울 정도로 심각합니다. 집안에서는 문과 창문에 스며드는 이 독성 입자를 막는 것이 쉽지 않을 정도인데요. 게다가 이번 달 스모그 수치가 최악이었습니다. 네. 국제 대기질 수치 척도에 따르면 보통 300 이상이면 건강에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파키스탄은 이 기준에서 1000을 넘는 일이 흔했었습니다. 많이 심각하네요. 건강에 나쁜 영향 당연히 미치겠고 야외 활동도 잘 못하시겠는데요? 네, 파키스탄 환경보호국은 스모그 발생 지역에서 폐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 등을 겪는 환자들이 전례 없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모그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번에는 라호르에서 있는 모든 학교가 11월 17일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네. 그리고 대기오염이 심각한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아이들이 나가지 않는 것을 위해서 학교를 닫은 것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네. 스모그 때문에 아이들은 계속 기침을 하고 또 알러지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동물원, 놀이터라든지 박물관 이런 지역들은 11월 17일까지 출입이 금지됩니다. 식당 운영에도 영향이 있는데요. 네. 필터 없이 바베큐를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운영이 금지되었습니다. 아, 상점이나 시장, 쇼핑몰 등은 오후 8시까지 문을 닫고 의료 매장, 실험실, 주유소, 식료품점은 제한해서 면제됩니다. 대형 백화점은 식료품과 의료 섹션만 열 수 있도록 했고요. 라우르시 부국장은 시민들에게 스모그 발생 시 예방 조치와 그리고 불필요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또한 외출 시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스모그 때문에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을 정도인데 이렇게 심각해진 원인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원인은 공장과 차량에서 나오는 오염물질과 또한 농업 폐기물을 태우는 것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석탄 발전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또 매년 겨울에는 라우르 지역의 공기가 순환이 되지 않아서 그 지역에 모이다 보니까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작년 펀잡 정부는 이 스모그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공비를 시험했는데 네. 큰 효과는 없었고요. 올해도 물대포가 설치돼서 거리에 돌아다니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뭔가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 가지 소식을 더 준비하셨는데 파키스탄과 한국의 고고학자들이 함께 불교 유적지 발굴 작업에 나섰다고요? 네, 이 발굴 대상은 파키스탄의 만키알라라는 지역에 있는 수투파인데요. 네. 지난 10월 7일부터 시작했고 오는 12월 6일까지 석 달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수투파는 부처의 사리를 봉안한 불교 시설로 둥그런 봉분 모양을 가진 구조물입니다. 네. 간다라 불교 문화가 용성했던 파키스탄의 라왈핀드라는 지역 중에 있는 탑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불교 사찰에 가면 흔히 탑을 볼 수 있는데요. 네. 한국의 탑이 이 수투파에서 유래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만키알라 지역의 수투파는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람아바드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1세기에서 한 2세기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네. 간다라 수투파 중에서 당시 원형을 유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만키알라에 있는 스투파가 세계 주목을 받은 것은 1809년에 영국인 마운트 스튜어트 엘핀 스톤에 의해서입니다. 그리고 1830년 이후에 발굴이 계속되면서 네. 현재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이 발견되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 스투파가 한국 불교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이 스투파는 부처의 전생 중에 하나인 살타페자가 굶주린 어미호랑에게 자기 몸을 내어준 장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한국과 파키스탄의 불교 문화 연결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수정되어 있는 국보인 보협인 석탑에도 살타페자 이야기와 관련된 그림이 조각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스토파가 한국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합동 발굴은 한국의 파키스탄 국가유산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 공동 발굴 조사의 목표는 유적의 북쪽 계단 하부 구조를 파악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합동팀이 꼼꼼히 작업을 계속함에 따라서 파키스탄 내 이 고대 유적지가 이 지역에 대한 불교 역사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또 한국과 파키스탄의 문화적 유대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박성준 통신원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세계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는 자리죠. 이 자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귀환하면서 세계 경제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호무역의 장벽은 더욱 높아지고 중국과의 패권 경쟁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죠. 오늘 글로벌 경제 트럼프의 당선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강력해진 트럼프 당선인입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는 사실 2017년 일기 행정부 때죠. 4년간 저희가 충분히 겪어봤는데 네. 조금 요약을 하자면 100년 전에 사라졌던 보호무역주의 이게 다시 고개를 들었고 네. 중국과는 노골적으로 패권 전쟁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휘둘렀던 칼은 사실 우방국, 동맹국, 우리나라 같은
뭐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세계 경제 질서가 뒤흔들렸던 시기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렇죠. 미국 대선 결과에 그 이목이 쏠렸던 거기도 합니다. 네. 내년 시작되는 트럼프 행정부 2기는 한층 더 매운맛 정책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강력한 뭐 미국 우선주의 그렇죠. 대외 정책을 공언을 했고 네.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이 뭐 강경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특히나 그렇죠. 미중 갈등의 수위가 훨씬 더 높아질 거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관세 장벽은 더욱 두텁고 높이 쌓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계속 얘기 나왔었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뭐 우방국이나 동맹국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뭐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중국에는 더욱더 공세적인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 이외에도 뭐 지구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탄소 감축 이런 것도 당연히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그다음에 이건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바이든 행정부의 칩스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믿고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우리나라 뭐 현대기아차라든지 배터리 그다음에 반도체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도 예상이 됩니다. 이 법들을 이제 폐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 좀 더 살펴볼까요? 네.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정책의 핵심은 뭐 과거에도 관세 정책이었고 뭐 이번에도 관세 정책입니다. 네. 사실 관세라고 하는 게 국경을 넘는 물품에 통행세를 부과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1기 행정부 때 재미를 봤는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조금 더 강력한 무기를 3개나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보편적 관세라고 하는 거예요. 네. 뭐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그래도 특정 물품이나 특정 국가에 관세를 부과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가리지 않고 모든 수입 물품의 10%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끝이 아니고 두 번째는 중국산에는 따로 60%포인트의 관세를 추가로 매기겠다. 네. 지난 지난 1기 행정부 때 중국산에 관세를 많이 매겼는데 그때 중국산 제품의 평균 관세율이 2%에서 12%까지 올랐으니까 10%포인트 정도 오른 거거든요. 네. 뭐 거기에 비하면 한 6배 정도 더 올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는 나라가 있다. 그러면 그 나라에는 수입 물품의 관세율 차이만큼 상호 관세라고 하는 것도 물리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관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무엇을 노리고 목적이 뭘까요? 두 가지 정도의 목적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우선 첫 번째는 뭐 국내 시장에서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국산을 많이 사는 이유는 가격 때문이죠. 그렇죠. 싸기 때문인 네, 건데 네. 뭐 다른 나라 제품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간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 미국산을 많이 쓰기에 굉장히 정책적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네. 우리는 바이 아메리카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열심히 정책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는 보지는 못했어요. 당연히 미국산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관세를 통해서 뒤집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도 뭐 중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높은 관세를 물리느니 차라리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짓고 거기서 만들어서 팔겠다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노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 일자리도 늘어나게 됩니다. 공장을 지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수 확보인데요. 네. 관세를 많이 걷으면 자연스레 세수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심지어 그 세금은 내국인이 내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내는 거예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때 관세로 걷어들인 세금이 2016년 한 300억 달러 정도가 됐는데 네. 2023년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말기 때쯤 되는데 쭉 이어져서 최근까지 이어지는 건데 2023년 기준으로 한 900억 달러 정도가 돼요. 그럼 연간 한 뭐 600억 달러 정도가 더 늘어난 건데 그러면 80조 원의 세금을 더 걷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 초당적 기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가 계산한 것에 따르면 10%의 보편적 관세를 도입하게 된다. 그러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무려 2조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3,500조 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라고 그렇군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세수가 많아지고 이런 게 좋기만 한 건가요? 이거 따져봐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관세를 올리면 치명적인 게 당연히 물가가 뛴다는 그렇죠. 거죠. 물건의 가격이 더 올라가는 세금 거니까. 오른 만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 세계가, 나라가 네. 겪긴 했습니다만 특히 미국이 심했고 그래서 미국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기도 했고요. 이게 중국산의 관세를 물려서 그렇다는 평가도 있기도 했습니다만 여튼 실제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네. 관세 정책을 공약대로 실행을 한다?
그러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3.5%포인트 추가로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가가 오르면 미국인의 주머니가 그만큼 헐거워지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네. 쓰는 돈이 많아지는 거니까. 네. 그 말인즉슨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트럼프가 내놓은 해법은 감세예요. 그래서 관세랑 감세 정책은 한꺼번에 패키지로 가는 건데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주머니가 헐거워지겠지만 그만큼 소득세를 덜 거두면 통장에 쌓이는 돈은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물가가 올랐다지만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변한 게 없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얘기가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다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과연 맞을까? 뭐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은 그렇게 믿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실제로 트럼프 일기 행정부 당시에 이런 콘셉트의 정책으로 재미를 보긴 했어요. 2017년 발표했던 대규모 감세 법안이 35%연 법인세를 21%까지 낮췄고 네. 뭐 개인 소득세도 최고세율뿐만 아니라 전체 가표의 세율을 뭐 1에서 4%포인트 정도 낮췄는데 조금 감이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세 법안 시행 이후에 2018년 미국 시민 한 명이 덜 낸 세금이 $1,400.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200만 원 정도를 덜 낸 건데 네. 그러면 1인당 그 정도 덜 냈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감세였던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대략 깎아준 개인 소득세 금액이 한 $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세를 올려서 더 거둔 세금이 한 $600억 정도 된다고 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맞네요. 그럼 얼추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소비자에게 가는 부담만큼 감세로 덜어졌다라고 네. 트럼프가 스스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본인이 이런 자평을 하기도 합니다. 2017년 감세 법안 그리고 관세 인상 패키지로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를 구축했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는데 네. 이번에 관세를 높이게 되면 높이는 것도 똑같이 뭐 법인세율을 많이 낮추고 네. 소득세율도 굉장히 많이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7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뭐 감세안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정책이 성공했다고 생각이 되면 뭐 그 다음에도 계속 그런 그렇습니다. 방법을 쓰게 되기 마련이죠. 근데 그렇죠. 미국 경제 전체적으로는 영향이 없을지 있겠죠. 당연히 있죠. 트럼프 당선이면 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뭐 예.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아, 일단 이게- 소득세를 깎아주는 거는 누구나 다 똑같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예를 들면 어느 나라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거의 안 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고 세금을 싶어도 못 내죠. 뭐. 맞습니다. 내기는 소득이 합니다만은 나중에 근로장려 세제라고 하는 걸 돌려받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소득세를 깎아줘도 별다른 혜택이 없다는 거죠. 의미가 없는데. 맞습니다. 대신에 부자들은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렇죠. 세율이 내려가게 되면 그만큼 덜 내는 세금도 많아지는 거니까. 근데 반면에 관세 인상 같은 경우는 물건값이 비싸지는 거기 때문에 모두에게 영향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저소득층은 물건값이 올랐는데 주머니 사정은 똑같아지기 때문에 물가 그럼 상승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직격탄으로 맞게 되는 거고. 네. 뭐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처럼 영향이 없는 것, 그거는 부자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뭐 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말은 어렵지만 개념은 굉장히 쉽습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쓸 돈이 늘어나면 당연히 더 많이 쓰는데 부자는 쓸 돈이 늘어나도 더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당연히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물가가 오른다고 아까 하셨을 때 딱 드는 맞습니다. 생각이 지난 몇 년간의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연준이 그래서 겨우 이제 좀 낮춰지나 해서 금리도 낮췄는데 이게 다시 그렇죠. 올라간단 이제 말이에요. 다시 금리를 낮춰가고 있는데 경기를 생각을 해서 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이 되고 관세가 현실화한다. 그러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 압력이 사라져서 경기 좀 살려보겠다라고 이제 금리를 낮추고 있는 상황인 낮추고 건데 했는데 다시 물가가 오르면 그러면 금리 정책을 다시 원점에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가를 잡으려면 다시 금리를 높여야 할 수 있으니까. 네. 물론 물가 같은 경우에는 관세 인상 시기에 한 번만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부터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생기는 뭐 인플레이션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한 번만 참으면 된다고 하는 건데 네. 사실 이 걱정 말고도 그 미 연준 입장에서는 고민이 생기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이 독립적으로 금리를 결정을 하는 걸 굉장히 못마땅히 하고 있어요. 대통령도 한마디 해야 된다. 계속 이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을 할 때 대통령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라는 네.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도 덧붙이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본인이 돈도 많이 벌었고 매우 성공했으니 연준 위원이나 의장보다 더 나은 직감이 있다.
이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네, 그리고 실제로 본인 임기 때 임명한 사람이 지금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거든요. 네. 계속 지금 연임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본인 재임 기간에 금리 정책을 제대로 펴지 않았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사이가 좋지 했거든요. 않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또 연준 입장이 또 어떻게 될지. 맞습니다. 네, 그것도 하나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중국과의 패권 전쟁. 맞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중국산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관세 10%포인트에 더해서 추가로 60%포인트의 관세가 던져지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지금 평균 관세율이 12% 정도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보편적인 관세 10%포인트를 더하면 22%. 네. 그다음에 추가로 60%포인트를 더하면 70, 82%. 82%. 맞습니다. 비싸져요. 82%가 더 비싸진다고 하는 얘기인 건데 뭐 그래서 중국 최대 증권사인 중신증권 이런 데서도 이게 현실화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무려 한 19%, 5분의 1토막 난다는 건데 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 전체의 수출이 한 3% 가까이 날아갈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뭐 당연히 중국이 또 맞서 싸우겠죠. 가만히 있지 않겠죠. 맞습니다. 과거 네. 트럼프 행정부 1기 무역 전쟁 때도 미국산 농산물을 중심으로 보복 관세를 매기기도 했거든요. 뭐 당한 만큼 갚아준다라고 하는 상호주의가 또 중국 대응의 원칙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전 세계 경제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더구나 중국은 뭐 압도적인 우리나라의 1위 무역 교역 대상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게 가장 많은데 문제는 대중국 수출의 80%가 중간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물품의 80%는 대부분 부품. 아,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부품을 사서 물건을 만든 뒤에 완성해서 제품 완성한 뒤에 완성품을 만든 파는 뒤에 거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파는 건데 네. 이렇게 무역 장벽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중국이 전 세계에 파는 수출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영향이 없습니다. 있죠. 네. 보편적 관세니까 이 부분도 이제 우리나라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보편적으로 모든 나라에 매기겠다는 맞습니다. 거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동맹이나 우방국을 가리지 않는데 네. 사실 뭐 FTA 체결국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라고 하는 걸 맺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우리는 관세를 0%까지 낮추자라고 하는 약속인 건데 이 FTA 체결국을 포함시킬지 아닐지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게 없기는 해요. 아, 네. 다만 우리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경험을 했던 게 뭐였냐면 이게 뭐 FTA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별로 효과가 없구나. 당시에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 FTA가 매우 끔찍한 협정이다. 개정하지 않으면 폐기하겠다라고 우리나라를 압박을 했었고 결국에는 자기들 입맛에 맞게 또 개정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이라고 뭐 네. FTA 체결국이라고 봐주지 전혀 않아요. 봐주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편적 관세 말고 또 걱정할 뭐 것들이 있을까요? 뭐 사실 보편적 관세야 생각을 해보시면 다 어떤 나라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미국산 제품보다 조금 더 비싸진다라고 하는 것 말고는 그렇게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그래서 뭐 어떤 나라든 똑같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하지만 무역 적자를 보는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방안 세 번째 네네. 방안 이게 있었잖아요. 그러네요. 사실 트럼프 1기 때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빌미도 그 대미 무역 흑자였어요. 미국 상무부 통계를 보면 2016년에 277억 달러, 네. 2017년에는 229억 달러. 이게 너무 많다. 우리나라 그 미국과 교역을 하는데 니네만 흑자를 보는 게 이게 과연 공평한 거냐라고 하면서 십자포화를 우리나라에게 쏟아부었고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해서 뭐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한미 FTA 그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밀어붙였던 건데 근데 2023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가 514억 달러나 됩니다. 더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올해는 7월까지 하면 513억 달러 정도가 되니까 네. 올해는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한국은 가장 먼저 본보기를 보여야 할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법 네. 사실 이런 것도 없애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없앨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 이런 것들을 원체 싫어하고 네, 안 좋아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당장에 뭐 석유 개발 더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석유 시대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게 공공연하게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이니까. 네. 그래서 배터리나 전기차 등의 투자에 전기차 공장을 미국에 짓는 것에 세금을 조금 더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인 거고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도 관세를 높이면 알아서 들어올 텐데 왜 부자인 뭐 삼성 그다음에 하이닉스, 뭐 TSMC
이런 기업에 보조금을 주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 두 법의 가장 큰 수혜자가 우리나라 기업이기도 한데 폐기가 되거나 혹은 보조금이 줄어들면 반대로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뭐 사실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때도 뭐랄까 뭐 별 수 없이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끌려가기도 했는데 그렇죠. 지난 네, 1기 네. 때도 네, 네, 사실 네.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그냥 않고 하잖아요. 해내는 게 네.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네. 사실 그래도 1기 행정부 때는 그때 당시에 미국의 LG전자가 세탁기 공장을 지어줬습니다.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리고 미국산 원유나 천연가스 이런 걸 많이 사왔죠. 네. 이런 걸 협상 카드로 해서 그래도 우리가 조금 다른 나라보다 피해를 덜 보게끔 막는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내달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내주되 예. 뭘 지킬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전략을 지금부터 갖춰놓고 예. 실제로 이렇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네. 이제 그걸 바탕으로 열심히 협상을 해서 지킬 네. 건 지키고 내줄 건 내주는 그런 전략을 미리 짤 필요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긴 한데 아까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뭔가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되는 것들이 다 그렇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사실 돼요? 뭐 내줄 건 내주자라고 하는 게 이게 그게 대책이 될까 싶기는 합니다만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최대한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네.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이 목적한 그렇죠. 바는 무조건 가져가는구나.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걸 내주되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내에서 아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 네. 라고 하게끔 할 수 있게끔 예. 명분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면을 좀 세워주고. 맞습니다. 면을 좀 세워주고 우리가 지킬 건 지키자. 이제 그런 것들을 열심히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또 성공할 수 있을지. 뭐 일단은 한 번의 경험을 했으니까 이번에 조금 그러니까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미 좀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잘 대응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맞습니다. 많이들 하시긴 하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 아까 말씀하셨는데 선택과 집중이 맞습니다. 정말 지금 각 기업별로 중요한 그런 그렇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글로벌 경제 더 강력해진 트럼프 당선인 이제 귀환을 했는데요.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드렸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